가끔은 늘 곁에 있어주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모든 걸 나눴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그의 말 한마디가, 그의 침묵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예민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가 변한 걸까요? 아니,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친구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친구를 진짜로 본 적은 드뭅니다. 그 사람은 내 편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보고 싶었던 무언가의 그림자였을까요? 함께할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이 단순한 구분 뒤에 숨겨진 가장 복잡한 인간관계의 진실을 철학과 심리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관계에 상처받아 본 적 있는 분이라면 이 이야기에서 분명히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정은 흔히 친밀함의 가장 순수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기쁨과 고통을 나누며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화된 정의는 정작 우리가 실제 인간관계 안에서 마주치는 복잡성과 모순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에게서 어느 날 갑자기 낯설음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짧은 만남 속에서도 깊은 연결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연결감이 허상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진짜 친구를 만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내 외로움이 만들어낸 누군가의 이미지에 기대고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은 단순히 누군가의 진심을 판단하겠다는 태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지는 근원적 물음입니다. 우정은 결국 타인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친구라는 타자에 대한 성찰은 곧 자아에 대한 사유를 포함하게 됩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이 관계의 본질을 조용히 파헤쳐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쾌락을 위한 우정, 유용함을 위한 우정, 그리고 덕을 위한 우정. 쾌락에 기반한 우정은 즐거움이 사라지면 사라지고, 유용성에 기초한 우정은 필요가 없어지면 함께 소멸합니다. 이 두 형태는 조건적이며 외적인 가치에 의존합니다. 반면 덕을 위한 우정은 서로의 인격 그 자체에 기초합니다. 상대가 지닌 도덕적 품성과 정신적 깊이에 이끌려 형성된 관계이며, 이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지속 가능한 내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철학적 난제가 제기됩니다. 덕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타인의 덕성을 바라보며 관계를 맺고 있는가? 현대 심리학은 여기에 다르게 접근합니다. 우정은 타인의 덕성을 인식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결핍과 욕망을 투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고 분석합니다. 자아는 끊임없이 안정감을 추구하며 그 안정감을 친구라는 대상을 통해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종종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구성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필연적으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이 나의 거울처럼 기능할 때는 편안하지만, 그 거울이 더 이상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을 비추지 않을 때 우정은 금세 균열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바뀌게 됩니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는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지에 대한 평가인가? 아니면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는지를 반성하는 계기인가?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친구를 갖기 이전에 자기 자신과의 내적 화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자아의 내적 상태를 반영하며, 그로 인해 친구라는 타자는 언제나 자아의 욕망 구조 속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말은 자기 이해 없이는 어떤 우정도 본질적으로 안정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줬다. 그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우정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실상 자기 중심적 해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한 인간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나의 고통을 달래줄 기능으로 전락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를 자신의 위로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의 존재를 별개의 삶으로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니며 나는 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의 곁에 존재한다면 그것이 우정입니다. 그 관계는 필연적으로 상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불균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도구화하지 않는 태도, 그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않더라도 존재를 수용하는 자세가 있을 때 우정은 덧없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친구라 부르는 이들은 자신의 결핍과 기대를 비춰본 거울이자 어느 시기에는 감정의 탈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면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자를 온전히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정은 질문을 끝내는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사유를 여는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하고 타인에게 덜 기대하며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을 보다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덕을 중심으로 세 가지 관계의 층위를 구분했던 그 사유는 오늘날 관계의 본질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강력한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정에 대해 사유할 때 우리는 감정의 언어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친밀함, 신뢰, 공감, 함께한 시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철학자들은 이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우정을 탐구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닌 인간 존재의 윤리적 조건으로 간주했습니다. 그에게 우정은 덕과 직결된 삶의 형태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유용함을 위한 우정입니다. 이는 이익의 교환에 기반한 관계로 서로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유지됩니다. 정치적 동맹, 비즈니스 관계, 혹은 목적 지향적인 인간관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우정은 이익이 사라지면 끝납니다. 두 번째는 쾌락을 위한 우정입니다. 서로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취향이 맞으며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우정 또한 변덕스럽습니다. 취향이 바뀌거나 감정의 밀도가 약해지면 빠르게 사라집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높은 형태가 덕을 위한 우정입니다. 이 우정은 쾌락이나 유익 같은 외적 기준이 아니라 서로의 품성과 인격, 삶의 태도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우정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오래 지속되고 인간을 윤리적으로 완성시키는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덕을 위한 우정이 단순히 더 깊은 감정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문제입니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 우정은 이상적이지만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덕 있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덕이 없는 자는 덕을 알아볼 수 없으며 타인의 인격을 도구화하지 않는 법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더 생깁니다.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세 가지 우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형태를 경험합니다. 단순히 유용한 관계라고 해서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쾌락을 위한 관계도 인간에게 위안을 줍니다. 덕을 위한 우정은 흔치 않고 긴 시간과 내적 성숙을 요구하기에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가지 우정 중 어떤 하나만을 무조건적으로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정의 층위를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유용함이나 쾌락을 위해 맺은 관계를 덕의 관계로 착각할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일상에서 자주 마주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작은 오해나 충돌, 혹은 기대의 불일치만으로도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깊은 인격적 존중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것이 곧 깊은 관계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시간의 누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품성과 삶의 방향성이 조화를 이룰 때만이 진정한 우정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친구라고 부르는 그 관계는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함께한 시간이나 반복된 경험에 대한 익숙함을 우정으로 착각하고 있었는가? 덕을 위한 우정이란 상대의 장점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나의 결함 또한 그에게 열린 상태로 공유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 우정에는 긴장도 있고 불편함도 있으며 때로는 침묵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삶을 단순히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기준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세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정은 소유가 아닌 함께 존재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정을 덕에 기초한 윤리적 실천이라 본 이유는 결국 인간이란 존재가 단독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는 통찰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함께 살아야만 덕을 실현할 수 있고 그 덕은 우정을 통해 증명됩니다. 그래서 우정은 도덕의 결과가 아니라 도덕 그 자체를 증명하는 관계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쾌락도 덕도 아닌 관계를 단절하는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독을 선택한 철학자들 스토아와 키니코스의 우정은 왜 타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우선시했으며 그들의 급진적인 고립은 우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다시 묻게 만들었는지 관계의 가장자리에서 인간다움을 실험한 철학자들과 함께 또 다른 우정의 가능성을 사유해 보겠습니다. 우정은 인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감정이라 여겨지지만 모든 철학자가 그것을 긍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관계 자체를 의심하며 타인을 삶의 중심에서 배제하는 사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거부함으로써 자유를 얻고자 했고 우정을 유예함으로써 자기를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스토아주의자들과 키니코스 철학자들은 관계에서 벗어난 존재 방식에 깊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들은 왜 우정을 경계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독립은 진정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스토아 철학은 덕과 이성을 중시하며 외부 세계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즉 아파테이아를 최고의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우정은 하나의 딜레마로 등장합니다. 진정한 평정을 원한다면 타인의 감정이나 판단, 관계의 유동성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정은 필연적으로 타인에 대한 애정과 연루되며 그 감정은 자아를 흔들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세네카는 친구를 두되 그에게 지나치게 기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정이 삶의 장식이 될 수는 있어도 필수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냉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자율성과 자족성을 강조하는 방식의 우정입니다. 세네카에게 진짜 친구란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함께할 수 있는 관계, 다시 말해 없어도 온전하고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현대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독립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의 급진적인 형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우정 자체의 불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아의 완결성을 위해 타자의 감정에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으며 누구로부터도 완전하게 자유로워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키니코스 철학자들은 이보다 한층 더 과격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인간관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규범, 도덕, 위선을 전복하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우정은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인위적인 감정으로 보였고, 진실한 삶을 위해서는 오히려 사람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도시 한복판에서 항아리 속에 살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주장했고, 인간관계의 허위를 거침없이 비웃었습니다. 물론 그가 모든 인간적 유대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우정이 욕망의 거래로 전락하는 현실을 철저히 비판했습니다. 키니코스 철학의 중요한 점은 관계 자체를 거부했다기보다 관계 안에서 생기는 위선과 집착을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평가와 기대에 흔들리지 않는 인간을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인간은 혼자서 완성될 수 있는가? 우정을 배제한 삶은 더 고귀한가? 아니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방어인가? 관계를 통해 흔들리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립된 자존심에 불과한가? 스토아와 키니코스 철학자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인간관계를 절대화하거나 이상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정을 삶의 구원처럼 여기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의존과 기대, 불안과 통제가 공존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관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그들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 위에서만 비로소 순수한 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SNS 속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확인하고 메시지의 응답 속도를 통해 애정을 측정하며 나와 타인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이 시대에 그들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질문합니다. 너는 너 혼자서도 충분히 온전한가? 그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결국 그들이 말한 우정은 실천적 고립 속에서 증명된 자존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반대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특정한 사람에게 더 많이 기대게 되는가? 특정한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안에 감춰진 심리적 기제가 무엇인지 투사와 동일시의 개념을 통해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철학에서 출발한 사유가 이제 심리학의 내면으로 진입하는 시점입니다. 인간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또 타인을 통해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반영하고 확장하고 왜곡합니다.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서 발생하는 정서의 교류는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 기제들의 무의식적 교환에 가깝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두 가지 개념이 바로 투사와 동일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왜 특정한 사람에게 강하게 끌리는지, 그리고 왜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반복하는지를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투사란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 불안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심리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그를 이상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결핍이 그 사람을 통해 채워지기를 바라는 투사가 일어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투사는 감정을 강하게 만들어냅니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나의 상처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 같은 사람에 대한 믿음은 현실의 상대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이미지가 상대의 실제와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그가 나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실망이 더 크고 그 실망은 때로 분노로 이어집니다. 동일시는 투사보다 더 깊은 작용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감정이나 특성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 자기 안의 일부처럼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정 친구가 가지는 태도나 말투, 감정 상태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내 자아의 일부처럼 기능할 때 우리는 동일시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끈끈한 느낌을 주지만 동시에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감정의 경계가 무너지면 상대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나의 자존에 직접적인 상처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관계는 더 이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고 동시에 내가 떨쳐낼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형태의 우정은 종종 반복적이고 중독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상대에게 실망하면서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비난과 애정을 동시에 느끼며 거리두기와 집착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투사와 동일시가 강하게 작용하는 관계의 공통점은 상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길 바라는 기대가 지나치게 크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종종 내가 과거에 채우지 못한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느꼈던 외면이나 과도한 요구, 무시되었던 감정, 사랑받고자 했던 욕망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에게는 유난히 강한 집착이나 환멸, 실망이 반복됩니다. 그 사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정은 더 이상 상호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재현이고 과거의 복습이며 자아의 불안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투사와 동일시는 누구나 경험하지만 그것이 자각되지 않을 때 관계는 왜곡되고 감정은 고통이 됩니다. 따라서 철학적 자각과 심리적 성찰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내가 친구에게 기대는 마음은 무엇이며 그 기대는 실제로 누구에게 향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타인을 통해 나를 구원받으려는 심리는 결국 타인을 도구화하는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우정을 방해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에 기반한 우정은 투사나 동일시의 작용을 넘어서기 위한 윤리적 조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즉, 상대를 내가 원하는 존재로 구성하지 않고 그 사람의 고유한 삶을 인정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은 관계의 왜곡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지만 그 관계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는 철학의 영역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기대는 이 친구는 누구인가? 그는 나를 이해해 줄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이해받고 싶어하는 환상의 표상인가? 이러한 질문은 고통스럽지만 우정의 진실에 접근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친구라는 개념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한 것이었을까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나누는 이 이분법 뒤에 숨어있는 심리적 갈망과 도피의 구조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 가까운 친구라고 믿었고 함께했던 시간도 적지 않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 그 사람이 전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그가 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믿음 전체를 무너뜨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사람 가짜였어. 그러나 이 가짜 친구라는 표현은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충족되길 기대했던 어떤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실망의 감정이 과장된 언어로 드러난 것은 아닐까요? 인간관계에서의 실망은 언제나 내가 기대한 어떤 모습과 상대가 실제로 보여준 모습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간극은 단지 상대의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관계에 기대고 있었던 심리적 구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가짜 친구라는 환영 속에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관계 속에 어떤 역할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믿음, 어려울 때 곁에 있어 줄 것이라는 확신,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 그러나 이 모든 믿음과 확신은 상대의 의사나 가능성과 무관하게 나의 내면에서 이미 형성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대가 무너졌을 때 상대를 단죄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는 애초부터 그런 역할을 할 준비도 의지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나름의 삶을 살고 있었고 나와의 관계에 어떤 깊이를 상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나의 기대를 배반했다고 느끼며 실망과 분노 혹은 배신이라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그를 가짜 친구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가짜라는 판단은 상대의 진심을 꿰뚫는 분석이 아니라 내 감정의 상처에서 비롯된 일방적 해석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 마음이 다쳤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위선자였다는 판단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이상화와 붕괴의 구조로 설명합니다. 누군가에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를 통해 나 자신을 안정시키려 할 때 그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처음엔 이상적인 이미지로 그를 끌어올리지만 그가 내 기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를 급격히 추락시키며 심리적 복수를 감행합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상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자아가 타인을 통해 자신을 유지하려 했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존감이 불안정하거나 반복된 상실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더 강하게 이 구조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좋은 친구를 간절히 원하고 그만큼 쉽게 실망하며 또다시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 가까워지고 우정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망 자체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상처받고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가짜 친구라는 식의 도식적 언어로만 해석할 때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는 데 급급해지며 관계를 성찰하는 계기를 잃습니다. 관계의 파열을 나의 상처로만 해석하지 않고 나의 기대가 과도했을 가능성도 함께 바라보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찰이며 철학적인 접근입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나누는 이분법은 편리하지만 위험합니다.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고 모든 관계는 상황적입니다. 우정을 단 하나의 기준으로 판별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키며 우리의 사유를 닫아버립니다. 진짜 우정이란 상대를 나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한계와 고유함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 위에 형성됩니다. 그 관계는 언제나 상호적인 긴장을 포함하며 쉽게 믿지도 쉽게 배척하지도 않는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그 사람은 왜 나를 실망시켰는가가 아니라 나는 왜 그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기대했는가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성숙과 미숙을 구별하는 내면의 기준이 됩니다. 이제는 이 불완전한 우정이 왜 쉽게 끊어지지 않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어떤 친구의 말은 우리를 아프게 하면서도 그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상처받으면서도 다시 문을 열고 또다시 다치게 되는가? 우정의 상처가 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철학적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은 칼보다 깊게 파고듭니다. 가까운 친구의 말일수록 그 말은 가볍게 들리지 않고 때로는 오래 남아 내면을 흔듭니다. 때로는 단 한 번의 말, 무심한 표정 하나가
관계 전체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를 단번에 끊지 못합니다. 실망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모욕감마저 느끼지만 어느 순간 다시 연락을 주고받고 어색하게나마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우정은 상처를 주면서도 끝나지 않는 걸까요? 관계가 지속된다는 건 단지 습관이나 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형성된 감정의 구조, 정체성과 얽힌 자아, 이미지, 그리고 자기 보호의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우정은 단지 외부의 관계가 아니라 자아를 구성하는 내적 맥락입니다. 우리는 친구라는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고 또 그 관계 안에서 나의 윤리적 위치를 가늠합니다. 그러므로 친구가 나에게 준 말 한마디는 단순히 상대의 의도가 담긴 발화가 아니라 내 존재 전체에 대한 판단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일수록 그 말은 일종의 거울처럼 작용합니다. 그는 나를 잘 안다고 믿었고 나는 그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게 부정적 의미의 말을 건넸을 때 우리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정체성의 부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상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우리는 단지 한 사람과의 연결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쌓아왔던 기억, 나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던 감정의 역사, 그리고 그를 통해 확인받았던 내 존재까지도 함께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과 상처 속에서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실망하면서도 기회를 주고 불편함을 안고서라도 대화를 이어가려 합니다. 여기에는 감정의 관성도 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회복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 실망을 반복하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방식의 이해와 연결을 찾아갑니다. 이 과정은 자아의 확장과도 관련됩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충돌 속에서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타자의 언어를 공격이 아닌 경계의 제안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말이 어떤 기대의 문맥에서 발생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상대는 내 의도를 오해했을 수 있고 나 또한 그의 말을 자신의 불안을 통해 과잉 해석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어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고통이 생긴 관계를 무조건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진짜 우정은 상처가 없는 관계가 아니라 상처가 생겼을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감정의 완벽한 일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어긋남을 수용할 수 있는 여백과 그 어긋남을 조율하려는 윤리적 의지가 있을 때 우정은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던진 말은 정말로 나를 공격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그 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 것일까? 혹은 그가 한 말보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더 컸던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내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유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실망 속에서도 관계를 끝내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타자와 연결된 존재이며 그 연결 없이는 자신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관계가 끝나버릴 때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친구와의 거리두기, 침묵, 단절은 배신일까요? 아니면 자기보호일까요? 우정이 어긋나고 멀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관계의 소멸이라는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관계는
특별한 이유 없이 멀어집니다. 다툼도 배신도 없었는데 자연스레 소식이 끊기고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조용히 사라져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현상을 인생이 바빠서 서로 환경이 달라져서라고 설명하지만 그 말 속에는 관계의 본질적 불안정성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정은 왜 오래가지 않을까요? 혹은 오래가는 관계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고대 철학에서는 우정을 시간의 누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정은 단순히 함께한 날들의 총합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마주해 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쉽게 어긋납니다. 문제는 이 어긋남이 항상 외적인 사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부터 나는 그 사람과의 대화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피로해지며 그와의 만남이 더 이상 나를 확장시키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죄책감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잘못 없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 여전히 좋은 사람임에도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감정. 우리는 그 마음을 이기적이라고 느끼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기 보존이라는 깊은 심리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 살아가지만 모든 관계가 삶을 지지해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우정은 처음엔 따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의 무게로 바뀌고 그 무게가 자아의 균형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없이 거리를 두고 대화를 줄이며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런 단절의 방식은 냉혹해 보이지만 때로는 가장 조용한 자기 방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거리두기가 항상 건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설명 없는 침묵은 상대에게 혼란을 주고 그 혼란은 관계에 대한 해석을 왜곡시킵니다. 상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고 그 알 수 없음이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어질 때조차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계를 시작하는 데는 선택이 필요하지만 관계를 끝맺는 데는 윤리가 필요합니다. 고전 윤리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좋은 우정이란 단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헤어지는 방식조차 존엄할 수 있는 관계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끝낼 때 그 방식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우정은 끝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대신 조용히 내려놓아야 할까요? 철학은 여기서 도구적 관점과 존재론적 관점을 구분합니다. 도구적 관점에서 우정은 내가 얻는 유익에 따라 판단되며 이득이 없으면 관계의 의미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존재론적 관점에서 우정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실천이며 관계의 유효성은 유익이 아니라 이해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친구와는 더 이상 이해의 접점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변했고 나 역시 변했으며 그 변화가 서로를 이어줄 수 없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존재가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졌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 앞에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일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정이 아니라 관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성은 언젠가 관계의 부패를 불러옵니다. 우정을 끝내는 일이 우정을 배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우정은 그 끝을 존중할 수 있는 용기에서도 증명됩니다. 침묵과 단절 사이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여전히 진실하게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상대의 변화와 나의 변화 모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정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관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우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새로운 방식에 대해 사유해 보겠습니다. 우정이 사라질 때 인간은 타인을 어떻게 대하게 되는가? 나와 너에서 나와 그것으로 관계가 전환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인간적 조건에 도달하게 되는가? 타인을 객체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정은 어떤 윤리적 저항이 될 수 있는지를 깊이 탐색하겠습니다. 모든 관계는 시선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관계를 두 가지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나와 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와 그것입니다. 나와 너는 인격적 만남입니다. 이 만남에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 나와 그것은 대상화된 관계입니다. 상대는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거나 나의 판단 속에 갇힌 객체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친구라 부를 때 그 관계는 대체로 나와 너의 구조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이 구조가 자주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너였던 사람이 어느새 그것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관계를 지속하거나 끊어버리곤 합니다. 이 전환은 언제 일어날까요? 대부분은 상처나 실망, 오해나 반복된 충돌 이후입니다. 감정이 겹겹이 쌓이고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 냉소가 들어서며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와 연결된 인격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차단된 하나의 기능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나는 그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우선되면 관계는 이미 나와 그것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방식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나라는 존재의 윤리적 위치를 드러냅니다. 철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타인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감정적 일치보다 윤리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에도 그를 그것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의지, 그것이 인간관계의 마지막 남은 존엄입니다. 현대사회는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기능화합니다. 타인은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고 관계는 효율이나 영향력으로 계산되며 진심이라는 말조차 전략의 일부가 되곤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정은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가장 쉽게 오해받는 관계가 됩니다. 진심이 통했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연락하느냐가 우정의 지표가 되고 관계의 깊이는 알고리즘보다 뒤로 밀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 정작 누구와도 진실하게 연결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피로감을 남깁니다. 상대는 많지만 대화는 얕고 공감은 자주 오가지만 이해는 좀처럼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정의 본질은 계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를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는가를 묻는 실천입니다. 다시 말해, 우정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시선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그것이 아니라 너로 보는 일, 나의 유익과 기분에 따라 사람을 대상화하지 않는 일, 그 일이 지속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윤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정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인간에 대한 감각 자체를 잃기 시작합니다. 타인이란 언제든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되고 나의 외로움을 덜어줄 무언가로 환원되며 그 존재의 고유함은 무시됩니다. 이 상태는 단지 관계의 소멸이 아니라 인간성의 침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친구를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가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닐 때에도 여전히 소중한 사람일 수 있다는 감각을 우리는 잃어버린 걸까요?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말할 때 비로소 나가 된다.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을 때만이 나 역시 존재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인간관계가 상호적이라는 수준을 넘어 존재론적으로 서로를 규정한다는 깊은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내가 친구라 부르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너인가? 아니면 어느 순간 그것이 되어버렸는가? 그 질문에 진실하게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문을 열기 위한 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침묵과 상처, 오해와 거리두기 이후에도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가? 끊어진 우정은 다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이어짐은 어떤 조건 위에 가능한가? 이해와 오해 사이의 회복적 윤리를 통해 우리는 우정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를 사유해 보겠습니다. 모든 관계는 변화를 겪습니다. 오해가 쌓이고 말이 끊기며 침묵이 지속되는 시간은 때로 관계의 종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침묵이 끝은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말보다 깊은 정리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오해는 되려 서로를 다시 이해할 수 있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우정은 회복될 수 있는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일은 가능하며 그 일이 과연 의미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이나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윤리의 문제이자 인간 존재의 복원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전 철학에서는 인간을 변덕스럽고 불완전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인간이 끊임없이 변하는 감정과 환경에 따라 관계를 형성하고 해체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변화 속에서도 유지되는 무언가를 인간의 덕목으로 보았고 그 유지의 가능성을 우정 속에서 찾았습니다. 우정이 회복 가능하다는 말은 그 관계가 한 번의 실패나 침묵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관계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복원력입니다. 실망이나 오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과거의 구조가 아닌 새로운 틀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회복 가능한 우정의 조건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관계의 회복은 감정의 정리와 인식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해집니다. 즉,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관점이 바뀌어야 하며 동시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회복은 내가 먼저 변할 때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굴욕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태도의 성숙입니다. 단절 이후의 관계는 단지 과거로의 복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식의 우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느리고 조용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침묵 이후의 첫 말은 설명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직 내 삶에 의미 있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을 때 관계는 다시 호흡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회복은 반드시 쌍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용서를 구하거나 다가가려 했지만 상대가 여전히 침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는 대신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이란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에게 자신의 속도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요청이 아니라 제안이며 강요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관계는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다시 만난다고 해서 과거의 감정이나 연결이 온전히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균형이 그 자리에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으로, 다른 언어로, 다른 거리를 유지한 채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철학은 이 회복의 과정을 윤리적 실천으로 봅니다. 인간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회복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관계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함과 타인의 미완성됨을 함께 수용해야 합니다. 우정이란 그 수용의 반복 위에서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멀어졌던 그 친구에게 건넬 수 있는 첫 문장은 무엇일까? 그 문장은 감정의 변명을 담기보다 존재의 존중을 담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 그를 인간으로서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타자로서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 그것이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이 모든 여정을 정리하며 묻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친구에게 어떤 존재로 남게 되는가?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지는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고 감정이 다르게 움직이는 어느 순간 우리는 함께했던 사람을 삶의 바깥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관계는 선명한 기억으로, 어떤 관계는 흐릿한 감정으로 남고, 어떤 관계는 애써 꺼내지 않는 서랍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단지 추억이 아닙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맺었던 관계들은 모두 하나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 책임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철학은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에게 우정은 진리로 가는 길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덕의 실현이었으며, 세네카에게는 고독 속에서 인간됨을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고, 단순한 유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맺어야 하는 도덕적 연습이자 자기 초월의 실천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우정의 의미를 자주 가볍게 흘려보냅니다. 친구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나의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 혹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물론 이 모든 정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되묻는 태도, 다시 말해 관계에 대한 책임의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를 통해 나를 위로받고 나를 보상받으려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내 말을 흘려듣는 순간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에 언제 귀 기울였는가? 그는 나를 필요로 할 때 어떤 감정으로 나를 찾았으며 나는 그 순간 어떤 얼굴로 응답했는가? 이 질문들을 외면하면 우정은 쉽게 소비되고 빠르게 소모됩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항상 비대칭입니다. 우리가 같은 정도로 사랑하고 같은 깊이로 이해하며 같은 무게로 기억하는 일은 드물고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불균형 속에서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것은 감정의 균형이 아니라 책임의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의무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예의입니다. 내가 그를 친구라 부르기로 했다면 나는 그 이름 안에 포함된 존중과 신중함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정은 감정보다 윤리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가 이전에 그 사람을 어떤 존재로 대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존중했는가? 함부로 말하지 않았는가? 그의 결핍과 한계를 견디려 했는가?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은 나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나는 나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있었는가? 나는 타인의 우정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었는가? 결국 우정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우리가 타인을 대했던 방식, 우리가 관계를 맺고 책임졌던 방식을 낱낱이 비춰줍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윤리적 초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상은 우리의 인간됨을 결정합니다. 우정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남긴 태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어졌지만 그가 내게 남긴 존중의 기억은
오래도록 나를 지탱합니다. 어떤 사람은 잊혀졌지만 내가 그에게 부끄럽지 않은 존재였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의 삶을 조금 더 곧게 세웁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존엄하기 위해선 지금의 태도가 정직해야 합니다.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더 이상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하는 질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친구였는가? 나는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의 책임으로 기억될 수 있는가? 관계는 흐르고 감정은 바뀌며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태도로 그를 만났는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정은 그래서 인간이 타인을 통해 배워가는 윤리입니다. 그리고 그 윤리는 조용히 우리를 더 좋은 인간으로 만들어갑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루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정을 지키는 가장 인간적인 실천일지 모릅니다. 우정이란 타인을 통해 나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끝까지 책임지는 일입니다. 진짜 친구를 찾기 전에 나는 과연 진짜 친구였는가? 그 물음이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관계는 흩어지고 기억은 흐려지지만 우정 속에서 보여준 나의 태도는 영원히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정은 선택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윤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리즈가 당신의 관계에 작은 사유의 틈을 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좋은 사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